이 시간 강의 내용은요, 회화주의 사진의 등장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진이 발명이 돼서 그 인물 사진 위주의 그런 작업을 했던 그 몇몇 사진가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 사진술 자체가 안정화돼 가고 또 나다르나 이런 사진가들처럼 사진의 그런 시각적인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혁신적인 사진가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그 예술가 집단에서 이 사진에 대한 그 공격이 이제 뭐 말이 좀 그렇지만 공격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진술이 발명이 돼서 공포가 됐을 때 굉장히 놀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찌할 줄도 몰랐던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들도 정신을 차렸던 거고, 또 이제 사진이라는 게 뭐 나더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의 경지로 올려야 된다, 사진도 시각 예술의 한 파트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진가들이 막 등장을 하고 나니까 뭐 경계심이 생겼는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사진에 대한 공격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영국의 시인인 그 보들레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공격하기를 이 사진 자체가 대상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모든 예술의 기본은 그 작품에 그 작가의 감정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담겨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셔터를 눌러갖고 만들어지는 영상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겠느냐? 니네들은 저 미술의 그러니까 초창기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미술의 시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림의 밑그림 용도로는 딱 적합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는 뜻으로 사진을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보들레르지만 사진 자체를 굉장히 천박하게 여기고 갈시하고 하는 행태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은 사진가들을 배워 나갈 텐데 중간중간에 이제 사진이 그 회화에서 독립될 수 있고 또 사진의 독자적인 영상 언어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사진가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이 19세기 후반부에는 그런 사진가들 이렇게 특히 뭐 나다르와 같은 사진가만 있었어도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다르 때도 그 친구 도미에가 이렇게 뭐 공격했던 그 사파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격들을 해내니까 당시에 사진했던 사진가들이 그 이제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 시간마다 말씀드렸지만 사진 초창기의 사진가들은 대부분이 이 전업화가 그러니까 전직이 화가 출신들이 많았다고 그랬고요. 그 화가에 대한 신분이 이렇게 프로페셔널 그다음에 이름이 날리고 명성이 있던 화가라기보다는 좀 삼류 화가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게 눈에 띄지 못했던 그 자신의 실력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진으로 전향을 해서 초상 스튜디오나 그 인물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를 이제 고민을 해서 나온 답이 참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답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 사진하고 그림은 뭡니까? 둘 다 2차원의 평면 예술이고 또 시각 예술이잖아요. 2차원의 평면 예술이고 시각 예술인데 이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제작 방법은 굉장히 틀립니다. 아주 상반되는 방법이에요. 그림은 플러스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빈 화폭에 화가가 그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죠. 하지만 사진은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공간에서 필요한 부분만 따오는 마이너스 예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제작 과정이 굉장히 틀린데 요 당시에 이 19세기 후반부에
그런 공격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진을 했던 사진가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돌파구를 찾았냐면, 우리도 그럼 그림과 같은 제작 방법을 선호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겠냐라는 식으로 그 플러스 형태의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술 지상주의자다 보니까 카메라의 그런 과학적인 재현 기능 같은 거나 또 엄정한 기록성을 굉장히 낮게, 아주 천하게 평가를 해버리고, 부분 부분 합성하는 작업 기법으로 이 작업 형태를 전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림 같은 경우는 빈 화폭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성을 하는, 회화처럼 부분 부분 합성하는 형태의 작업 방법으로 사진을 표현하는 방법을 변화를 시키는 이런 형태의 사진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초창기 전쟁 사진가의 선두주자라고 했던 사람이 영국의 로저 펜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영국 왕립사진협회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쪽의 사진들을 선호했는데, 영국 왕립사진협회도 근데 그 사람들을 추구했던 거는 스트레이트한 사진이지만 다양한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다 혼합된 그런 집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업으로 하는 프로페셔널들도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처음 모임에서 궁정에서, 그러니까 왕실에서 미니어처 화가로 활동하는 월리엄 뉴턴이라는 사람이 예술적 견지에서 본 사진이라는 강연을 하면서 그 사람이 떠든 말이, 지금까지도 이제 사진이 예술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에 불을 지핀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말을 했냐면, 사진의 이미지는 미술에서 확인된 원칙에 합치된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야 그게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있고, 미술과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정을 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말하는 후보정인데, 그 후보정이 어떤 후보정입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걸 없애고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수정을 해서 미술과 같은 방법대로 만들어야 참된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월리엄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조금 벗어나게 해서 사진을 찍고, 촬영상에서 불충분한 거는 필름에서 수정을 해서 완성된 작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한 상태를 무시해버리고 수정하는 작업을 권장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말 자체가 사진 미학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불씨를 당긴 말이 됐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림과 같은 형태로 작업하는 걸 최고의 작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런 형태로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합성 사진가입니다. 합성 사진가. 그러니까 자기 셀프 포트레이트도 이렇게 합성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자기예요.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더네 자신의 사진도 이렇게 합성으로 이렇게 프린트해갖고 해놓은 이런 좀 신기한 사람인데요. 사진사를 통해서 가장 의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합성 사진을 만든 그런 사진가가 이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도고, 이 합성 사진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미술은 플러스 예술이다. 빈 화폭에다가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는 형태잖아요. 합성 사진의 원리가 그런 형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트레이트하게 찍어도 되는 걸 하나하나 따로 찍어갖고 부분 합성하는 형태의 작업을 제일 먼저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했던 사진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더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주 거장 화가들의 그림을 복제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던
진짜 그 삼류화가 출신이었던 사람인데 나이 40 정도 됐을 때 런던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서 화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늦은 나이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작업을 시작한 건 이제 40세 격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대가들의 그림을 복제해서 팔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진 쪽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그 1855년에 그 스튜디오를 하나 오픈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오픈을 하면서 합성 사진을 시도하고 합성 사진을 시도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 예술로 인정받기 위한 그 방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의 사진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합성한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중 촬영 같이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영상이 겹쳐버리는 이런 형태인데 뭐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형태로 작업하는 사진가들도 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합성의 흔적이 남는 형태의 이런 작업들도 있지만 이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진은 여기 나와 있듯이 1857년 인생의 두 갈래길이라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지금 전체적으로 원본은 다 안 나오는데 저 사진의 밑부분이 좀 안 나온 건데요. 이 사진의 사이즈가 16 곱하기 31인치래요. 그러니까 가로가 31인치, 세로가 16인치인데 그게 좀 큰 편에 해당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우측에는 공부하는 사람들, 좌측에는 오락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중앙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인생의 두 갈래길이라는 게 뭐냐면 천당과 지옥을 나타내는 그런 상상의 세계고 지금 여기서도 언뜻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적인 장면이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중세 시대의 종교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그림 형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단 스케치를 하고 구상을 하는 거죠. 구상을 해서 부분을 찍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합성 사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합성 사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밑부분까지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해와나 조각과 대등한 대우를 받았대요. 당시에 이걸 만들어내므로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는데 이 창작 정신을 높이 평가해갖고 이걸 영국 왕실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30장의 필름 그러니까 30카트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30카트를 찍어서 이걸 부분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그걸 인화할 때 합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헨리 피치 로빈스처럼 프린트된 걸 오려갖고 붙여갖고 이임새가 표 안 나게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촬영해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30장의 필름으로 인화해서 합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합성 사진으로 자신의 사진의 이미지를 완성시킨 제리 울스만이라는 사진가가 있는데 그 제리 울스만도 마찬가지고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살았다라고 그러면 이 자신들이 원하는 합성을 아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뭐 디지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합성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성 사진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화적인 작품을 만드는 제작 과정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따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유치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현장성, 현실성인데 그 현장성, 현실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갖고 있는 그런 정밀성 이런 것들은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 관건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야 이거 사진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아주 최고의 극찬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화주의 사진에 그 중에서도 합성 사진에 거듭난 사람이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고 이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의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헨리 피치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헨리 피치 로빈슨인데 굉장히 점잖게 중후하게 생겼는데요. 이 헨리 피치 로빈슨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화가 출신이에요. 아마추어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업 그 저 직업 화가는 아니고 그 아마추어 화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진에 흥미를 느껴갖고 사진을 배우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보다 한 2년 정도 늦게 그 1857년에 스튜디오를 오픈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합성 사진은 아닌데 굉장히 약간의 연초점. 그러니까 아까 뭐 월리엄 뉴턴인가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초점을 살짝 흐리게 하고 원고에서 좀 수정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작업한 사진 같아요. 그래서 레일란드의 사진을 보고 굉장한 감흥을 받아가지고 해화적인 경향이 강한 이런 사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가 이 헨리 피치 로빈스를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합성으로 사진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해서 얻은 것도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사진의 본질에서 좀 벗어난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좀 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조언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가 좀 뒤늦게 깨달은 거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헨리 피치 로빈스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회화적인 경향의 작업을 시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 약간 또 텍스트에 흐리게 나왔지만 이건 헨리 피치 로빈슨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입니다. 임종.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표현한 건데요. 언뜻 보면은 이건 스트레이트하게도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합성 5장의 사진으로 합성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얘기를 뭐 이게 지금 바깥 풍경 자체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명비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 노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찍어버리면 그래서 부분적으로 합성했다라는 핑계적인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명의 이 모델들이 그 촬영 시간이 그 당시만 해도 좀 길었기 때문에 이 같은 촬영 시간으로 노출을 줬을 때 이 동시에 저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합성을 했다라는 그런 또 핑계 아닌 핑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작업을 해도 가능할 만한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이 아까 뭐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 사진 가지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그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먼저 해요. 화가들처럼 스케치를 해갖고 그 구성하는 각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요. 자기가 그린 걸. 그래갖고 거기에 맞게 가위로 오려내서 찍어서 프린트한 걸 이런 조각들을 다 오려 붙여갖고 이음새를 수정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하나의 그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제작 과정을 거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헨리 피치 로빈슨이 작업한 건데 지금 뭐 몇 사람들이 이렇게 뭐 지금 이브나 아담의 그런 동산 같은 그런 거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 작업을 한 사진인데 이렇게 따로 연출을 시켜서 분장을 시켜갖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걸 오려가지고 이게 붙인 다음에 그걸 재촬영해서 사진을 한 장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 형태를 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작업들은 지금 우리가 사진과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뭐 가족 사진 찍으려고 가고 웨딩 사진 찍으려고 스튜디오 같은 데 가면 배경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천으로 할 때도 있고 뭐 소품으로 만들어 놓을 때도 있고 그런 그 형태의 그런 소품 촬영이나 백그라운드 촬영의 원조가 이 헨리 피치 로빈슨이나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다. 그러니까 합성 위주의 작업을 했던 회화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형태의 작업을 했던 그 사진가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나 이런 백그라운드 처리를 했던 그런 사진 작업의 원조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가 그런 식으로 합성 사진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헨리 피치 로빈슨은 30여 년 동안 런던 사진협회 연례 전시회에 매년 한 번 이상의 합성 사진으로 사진을 제출하면서 합성 사진에 굉장한 열의를 가졌다.
했던 그런 사진가가 헨리 피치 로빈슨이고, 이 합성 사진은 그래서 회화주의 사진의 그 선두 주자로, 회화주의 사진의 본질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헨리 피치 로빈슨은 이 책까지 냅니다. 사진에 의한 회화라는 이런 형태로 책을 내는데요. 이런 책이 전염병 퍼지듯이 유럽 전역을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화적인 사진, 합성 사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당대에 유명했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나 뭐 로저 펜턴이나 그 다음에 줄리안 마그레 카메론 같은 사람들도 이 헨리 피치 로빈슨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회화주의 경향의 사진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카메론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반부에는 그런 회화적인 경향이 강한 형태의 작업들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빈슨은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어떤 장치와 기술 같은 것도 사진가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왜? 아름답게만 표현할 수 있고 그림같이만 표현할 수 있다라 그러면 어떤 도구도 어떤 물질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평범한 것, 노출된 것, 추한 것을 피하고 주제를 고상하게 하고 눈에 거슬리는 것을 피하고 그림이 되지 않는 것을 고치도록 하는 게 사진의 절대적인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저는 요 파트를 볼 때마다 항상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약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하여튼 실제의 것과 인공의 것을 사진 가운데 조합시킴으로써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매우 아름다운 사진이 만들어진다라고 사진을 배운 사람들한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진의 기본적인 사진의 근본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술, 그림이라는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하나의 그런 약간 미치광이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형태로 그림으로 지가 안 되니까 사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술로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나중에 제가 강의해드릴 사진가 중에 베리니스 에버트라는 여자 사진가가 있는데, 굉장히, 제가 지금 막 흥분한 것보다도 더 흥분한 말로 이 헨리 피치 로빈슨을 상당하게 비방을 하는 그런 사진가도 있습니다. 못된 전염병이고 뭐 태어나면 안 될 사진을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로 사진의 그런 그 본질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진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회화를 추정하는 형태의 작업을 최우선으로 뒀던 이런 회화주의 사진이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더라는 사람에 의해서 출발해가지고 헨리 피치 로빈슨에 의해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그 다음에 그게 사진의 기본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낸 그런 사진이 이런 합성 사진이고 회화주의 사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의 사진이 이제 사진사에서 출발을 했고 만들어졌다, 이게 회화주의 사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